네, 안녕하세요. 부모 4.0 맘스 클래스 라이브 MC 이나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우리 어린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육아 꿀팁과 또 건강 정보를 전하고 계신 분이죠.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현재 진료실에서 아이들과 부모님 만나고 있고요. 동시에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4살 엄마. 저도 4살 엄마거든요. 4살 엄마 많이 반갑습니다. 좀 고단하시죠? 자, 오늘 정말 라이브 주제가 또 저를 위한 오늘 주제 같아요. 많은 분들도 느끼실 것 같은데 화내고 후회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 고민 처방전입니다. 아, 정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소아정신과 의사도 좀 아이 때문에 좀 화가 나시나요? 사실 남편한테는 화는 자주 나는데 네. 아직 아이한테는 그렇게 많이 화는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역시 좀 이렇게 좀 감정을 잘 다스리시나 봐요. 근데 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이제 네.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화가 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아이가 미워서 라기보다는 그쵸. 아이가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몰라서 답답해서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내가 하는 방법이 안 먹히니까 엄마도 너무 이제 좌절감을 느껴서 그러면서 이제 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의 행동의 이유를 좀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좀 덜 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아무래도 아이의 감정 상태를 조금 많이 이제 전문가로서 이해를 하시니까 좀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뭐 욱은 많이 안 하시지만 육아를 하면서 네. 좀 언제 가장 못 참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순간이 네, 저도 있죠. 있는데 저는 제가 힘들 때 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좀 지치거나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제 그럴 때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좀 이 참는 정도, 받아주는 네.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부모가 행복해야 한다. 네네. 이런 맞는 말인 생각을 것 하게 같아요.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원장님은 과연 화가 나는 순간에 어떻게 제어를 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방송은 특별히 1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의 귀가 솔깃해진 2부 강의까지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베이비뉴스와 공무원 연금공단 그리고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우리 어린이 채널과 함께하는 부모 4.0 맘스 클래스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 쪽으로 올라온 사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사연입니다. 36개월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퇴근하고 피곤한 와중에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욱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남편도 같이 하지만 아무래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은 제 몫이더라고요. 그렇죠. 욱하는 상황은 아이가 양치를 안 하려고 할 때, 잠을 안 자겠다고 할 때 등 사소한 경우인데요. 똑같네요. 다들. 그렇죠. 아이를 재우고 나면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이도 온종일 떨어져 있던 엄마에게 응석 좀 부리고 싶었을 텐데 사소한 일에도 자꾸 욱하는 분노 조절 장애일까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떼쓰는 정도도 세진다는 점인데요. 제 미성숙한 육아 방식 때문에 아이가 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자, 이런 사연이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저도 들으면서 어떻게 화내는 이유까지 똑같지 내 얘기인데? 이런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분노 조절 장애를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의학적 용어가 맞나요? 실제 의학 진단은 아니고요. 간헐성 폭발 장애라는 진단명이 있긴 한데 네네. 사실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는 전혀 없이 공격적인 모습만 여러 번 나올 때를 간헐성 폭발 장애라고 말을 하고요. 네네네.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육아를 하시면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아이에게 욱하게 되는 경우는 네. 사실 간헐성 폭발 장애라기보다는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우울증인 네. 경우. 네.
근데 이제 들으시면서 나도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네네. 지난 한 달간을 떠올려 보셨을 때, 네. 첫 번째로 내가 우리 아이한테 너무 자주 욱하는 것 같아서 좀 좀 그만 욱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지,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 남편이나 아니면 와이프, 혹은 같이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너는 좀 너무 욱하는 것 같다, 좀 줄여라, 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의 평가.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죄책감이 드는지. 내가 욱하고 나서 이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내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한번 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연속적으로 더 화를 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눈빛이 흔들리시는데요. 티가 났나요? 네 가지 중에서 네. 내가 좀 많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좀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계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몇 개 정도 하면? 한 2개 이상? 2개 2개 이상이요? 이상.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지. 그리고 그 죄책감이라는 게 사실 엄마들이 아이 잘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정이 좀 누그러지다 보니까 아이한테 잘해준 거보다는 조금 네, 맞아요. 미안한 잘못했던 네. 점들이 생각나서 더 그렇게 죄책감을 네, 느끼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엄마가 그렇죠. 되면 항상 그렇게 아이한테 미안하잖아요. 네, 맞아.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항상 미안. 뭐든지 다 내 탓인 것 같고. 맞아요. 네, 잘해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2개 이상이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2개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빈번하게 그렇다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자님이 애착 얘기도 하셨어요. 육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이 애착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애착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데 애착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애착은 아이와 주 양육자가 갖는 끈끈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네네. 저는 이 애착을 설명할 때 주로 연인 관계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연인 관계,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첫눈에 반할 수는 있지만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가 생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처음 만나는,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는 이 주 양육자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데, 이 관계가 끈끈하고 신뢰감이 있을 때 그것을 안정된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로만 들으면 좀 쉽거든요. 근데 네. 막상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게 애착 형성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초보 부모를 위한 애착 완전 정복. 빠밤 짠 이렇게 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애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네, 애착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주 양육자와 맺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상이 좀 믿을 만한 곳이구나. 혹은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하는구나. 나는 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이제 네네네.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 양육자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일관되게 반응을 해주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아차려주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이제 주게 된다면 이 아이는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2, 3년간 생긴 이 애착을 토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세상과 타인을 만날 때의 기본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와 세상에 대한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초기 2, 3년 동안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애착의 유형입니다. 애착에도 유형이 네, 있군요. 주로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정형 애착, 그리고 좀 네. 불안정 애착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네. 두 번째가 회피형 애착, 세 번째는 양가형 애착, 그리고 마지막이 혼란형 애착입니다. 네. 너무 뒤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애착이라는 것은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뢰감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대해서도 믿음이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정형 애착이고요. 네네. 회피형 애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할 때 그것이 회피형 애착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네네. 양가형 애착은 말 그대로 좀 양가적인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애착 유형을 가진 아이들은 더 매달리거나 어. 좀 분노 폭발이 심하거나 혹은 네네.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사실 전체 유형 중에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혼란형 애착 유형이거든요. 네. 이제 이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나 네네. 좀 방임이 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우리 아이는 양가형 애착일까 혼란형 애착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애착 유형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한 60% 정도가 안정형 애착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안정형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회피형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한 순간을 가지고 우리 아이하고 내 관계가 애착 유형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네 가지 애착 유형을 살펴봤는데 조금 엄마들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좀 문제를 보이면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게 네네. 문제인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조금 아이를 좀 더 믿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맞습니다.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강연 소감과 질문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한번 조금씩 살펴볼게요. 네.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요. 지금 보니까 다들 이제 제 얘기 같다고 아까 사연 들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얘기 같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최수연님 욱하는 엄마 여기요. 아들 둘이라 참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야 우리는 아들 하나인데도 지금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아들 둘이면 정말 엄청 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사랑맘님 뭐라고 하셨죠? 예비사랑맘님께서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뭐 화가 너무 나요. 뭐 화를 삭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화나면 사랑한다고 크게 얘기하면서 삭혀요. 또 너무 삭히는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신데요? 방법인데요. 네. 사랑한다고 크게 얘기하면서 삭혀요. 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 반성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정신과에 보내고 싶네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도 막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잠시 열기를 식힐 겸 여러분, 좋아요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더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네, 주셨죠. 자, 이제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배상희님, 제가 욱하고 나면 아이가 욱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가 실수하고 나면 제 눈치를 봐요. 저 때문에 소심한 아이가 되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다가 네. 저희가 이제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네. 끊겼거든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기준으로 삼아서 본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난 착한 아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게 되는데 만약 반복적으로 어머님이 뭐 욱하거나 좀 비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이는 당연히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쵸.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부모하고의 관계가 대인관계의 기초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할까? 내 행동이 괜찮은 걸까?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좀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이건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선택을 못 하겠어.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번 그런다고 꼭 그거를 이제 쭉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이가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또 외부를 참조해서 내 행동을 조절하려는 또 좋은 사회성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이의 반응을 봐가시면서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음.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다시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나갔다가 또 이제 기다리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민지님 질문 볼게요. 10개월 된 아기도 화낸 걸 기억할까요? 네. 죄책감에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엄마 화낸 거를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둘까봐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이제 우리가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는데 어떤 그 내용적인 것들을 다 기억을 하려면 만 3세 이상이 되어야 하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만 3세 이전의 기억은 없나?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마음속에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 그리고 이제 경험 속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이가 10개월에 엄마가 화낸 그 순간 자체를 이렇게 뭐 기억을 하고 그 저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은 엄마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두 번 화냈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하시기보다는 네. 우리 앞으로 아이랑 가질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자, 20개월, 8개월 연년생 남자 아기 둘맘이네요. 여기도 아들 둘맘이시네요. 네. 동생이 생기고 큰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간혹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 큰 아이에게 화를 많이 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남편이 화를 덜 내고 적절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 아이 둘 키우는 집에서는 네.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동등한 관계에서 화를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동등한 관계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한테 화를 내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강아지랑 싸우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왜냐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죠. 그리고 20개월 아이도 8개월 아이만큼이나 미성숙한 존재고 맞아요. 네. 아직까지 부모가 온전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이 남편분이 사실은 이 아이를 너무 성인처럼 혹은 조금 더 큰 아이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이를 내 아이 말고는 사실 만날 일이 크게 네, 그쵸.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말을 좀 알아듣는다 싶으면은 얘 알면서 그러네. 혹은 그렇게 해서 네. 20개월짜리 아기인데 한 5살, 6살처럼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화가 나는 거죠. 얘는 왜 알면서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경우는 남편분이 조금 우리 아이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 20개월 아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하는지 20개월 아기가 8개월 동생에게 화를 내고 질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쵸. 네.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동생이니까 참고 8개월이니까 내가 형이니까 오빠니까 참고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분이 좀 우리 아이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은 이런 갈등 상황을 좀 없애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8개월, 20개월 아기면은 좀 환경적인 분리를 시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계속 따로 살 수는 없지만 같은 방 안에 있을 때도 좀 따로따로 엄마가 첫째를 볼 때 아빠는 둘째랑 있는다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1대1의 상황을 더 많이 가지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아빠도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는 또 첫째 아이는 좀 많이 좀 짠하네요. 너무 네. 안쓰럽죠. 네, 20개월 맞아요. 아기인데. 아직 정말 어린데 네. 잘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갈등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진님 질문입니다. 120일 후 아이가 뒤집기 시작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리네요. 이렇게 어린 아가가 짜증을 낼 때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할까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120일 아이가 짜증을 낸다. 이 짜증이라는 거는 부모가 보기에 짜증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아이가 아이는 뒤집으려고 용을 쓰잖아요. 용을 쓰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본인한테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산 같은데 그것을 하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짜증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울어버릴 수도 네.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 만약에 친구가 뭔가 힘든 거를 용을 쓰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죠. 맞아요. 네. 그리고 같이 응원해 주시면 돼요. 잘 안 뒤집어서서 짜증났구나. 우리 학기 힘들구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손으로 넘겨주기도 하고. 도와주는 거. 네. 막 그냥 뒤집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짜증이라는 그 어려운 좌절된 순간을 스스로 넘길 수 있게 옆에서 정서적 지지랑 함께 도와주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울고 짜증낸다, 소리친다 이렇게 하는데 돌 이전의 아이들은 사실 언어로 엄마 나 너무 뒤집고 싶은데 잘 안 안 돼, 뒤집어져서 맞아. 너무 네. 화가 나 좀 도와줘 이게 안 되니까 울음이나 짜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조금 네. 답이 쉽게 나옵니다. 네. 어우, 지금 짜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말해보세요. 말하면 저 4살 엄마 돼서 너무 힘듭니다, 지금. 5살은 더 힘들다 그러던데. 점점 힘들죠. 점점 힘들죠. 네. 큰일 났네요. 자, 유미용님, 여아 쌍둥이 키우고 있는데요. 두 아이 기질이 아주 달라서 걱정이에요. 한 아이는 엄마 껌딱지고 한 아이는 자기 놀기 바빠요. 엄마 껌딱지지만 안아주자니 한 아이가 걸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나마 한 아이가 껌딱지인 게 다행이지 않나요? 다행이네요. 그쵸. 네, 둘다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네네. 그렇죠. 네, 쌍둥이 육아는 정말 제가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네네. 2배가 아니라 한 3배, 4배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 힘든데 그렇지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쌍둥이 육아에서 가장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따로따로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따로따로. 그래서 껌딱지인 아이랑도 시간을 가지시고 네. 또 이제 혼자서 노는 아이하고도 네. 좀 시간을 가지셔서 어. 그 시간이 네. 되게 길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하루에 얘랑 10분, 또 얘랑 10분. 그러면은 따로따로. 이제 할머니나 아니면은 뭐 다른 주 양육자나 아빠나 엄마나 아니면 이제 뭐 시터님이라도 조금씩 이제 따로따로 하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네. 나이가 좀 있으면 이미 엄마를 둘 다 너무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렸을 때 지금이라도 계속 1대1 상황을 계속 만들다 보면은 이 아이의 기질에 맞는 나의 육아법을 그리고 1대1 상호작용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해주면 이게 결국 이게 쌓여가지고 네네. 이 애착을 단단하게 하고 또 육아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노우방님. 7세 남아, 5세 남아, 1세 여아, 3남매 양육 중입니다. 계속 정말 힘드신 분들 많이 나오시네요. 첫째 30개월, 둘째 11개월부터 복직해서 기관 생활을 했는데요. 특히 53개월 둘째가 양가적 애착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늘 피곤하다 보니 애들에게 욱할 때가 많고요. 둘째가 폭발적으로 화낼 때가 많고 눈맞춤을 피하는 경우가 잦아서 걱정돼요. 애착을 재형성할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물론 네. 애착을 재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애착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를 조금 틀어진 혹은 조금 불완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솔루션으로 네. 이걸 애착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일관되게 하다 보면은 애착을 다시 안정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장 기본이 바로 데이트입니다. 데이트요? 제가 이제 애착을 연인 관계에 비유해서 그쵸. 설명을 많이 네네.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되게 멋진 사람을 첫눈에 반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또 그 사랑을 신뢰감을 가지고 유지를 하려면 데이트를 꾸준히 해야 맞아. 되겠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죠. 네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세 명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1대1을 가지시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네. 뭔가 되게 대단한 것을 해주고 싶거든요. 왜냐면 네. 아이에게 최고를 해주고 싶으니까. 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을 부모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1대1로 하루에 10분 아니면은 그냥 1대1로 하루에 같이 장 보러 가실 때 둘째만 데리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둘째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둘째만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그러면은 첫째가 아쉬워하고 셋째가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둘째하고 특히 불안정 애착이라고 느껴지신다면은 이 아이에게 꾸준하게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질문을 주신 거를 보면 약간 양가형 애착 같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엄마가 언제 잘해주고 또 언제는 안 잘해줄지 모른다. 잘해주더라도 또 언제 형이나 동생한테 가버릴지 그쵸.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기회만 있으면 더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두 번 하고 안 된다 포기하시면은 아이가 거봐 엄마는 한 번만 나 좋아하고 또 가버렸어. 이렇게 돼버리는 네네.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일관되게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우리 둘째가 있는 게 편안해지고 둘째도 나한테 좀 덜 매달리는 그런 순간이 오실 겁니다. 네. 진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좀 시간과 노력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자, 꽃게링님 질문 볼게요. 16개월 둘째가 자꾸 물건을 던지는데 어떻게 행동 수정해 줘야 하나요? 네. 물건 던지는 아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질문을 주신 분이 지금 16개월이잖아요. 네. 그럼 16개월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것이 행동을 수정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행동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네, 건지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물건을 던지는데 정말 이거를 뭔가 탁 떨어뜨렸을 때 내가 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네? 내가 여기서 탁 떨어뜨렸더니 내 눈앞에 안 보이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지적 발달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위험하지만 않으면 떨어뜨릴 수 있는 혹은 던질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불 같은 데서 좀 부드러운 거를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 근데 만약에 이거를 화날 때 아니면은 사람한테 던진다? 이러면 이제 위험할 수 있고 또 부적절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행동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화났을 때 물건을 던진다. 그러면은 이때의 행동 수정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도된 무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제가 싫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얘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음으로써 얘가 만약에 화를 내서 엄마를 관심 끌고 싶다. 그럼 관심을 주지 않는 거. 화도 내면 안 돼요? 그렇죠. 반응은 네. 그 행동에 하지 대해서는 말라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른 걸로 계속 전환을 하면서 그 행동이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이 경험이 쌓이면은 이 네. 아이가 그 행동을 점점 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의미가 있네요. 네, 두 돌 전에는 우리 아이의 행동은 또 부모 반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네? 아이가 계속 빵긋빵긋 웃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계속 빵긋빵긋 웃게 되고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쾅쾅 할 때마다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이는 이게 좋은 건지 알고 맞아. 계속 두드릴 그쵸, 수가 그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선님 질문입니다. 놀고 나서 장난감 정리를 다른 놀이로 놀고 싶다는 이유로 자꾸 미루면서 엄마 복장 터지게 합니다. 네. 정리 때문에 갈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리뿐만이 아니라 애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엄마 복장 터지게 하는 일이 많죠.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월 수마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인지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어떤 계획된 게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네. 이것도 첫 번째는 우리가 행동 수정을 위해서는 이제 기억을 하실 게 A, B, C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B가 행동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 행동을 교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 첫 번째 A가 있겠고 이 행동의 결과 C가 있어요. 네네. 그럼 우리는 행동을 고치고 싶을 때 행동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상황을 바꾸는 게 첫 번째.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의 결과를 없애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난감을 정리를 할 때 딴짓을 하는 이유는 계속 놀고 싶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딴짓을 하더라도 이 놀이를 계속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정리를 할 때 아이가 하는 부분 놔두고 엄마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자기가 다 정리하는 게 힘든데 그쵸. 또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이 정리하는 법을 교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말로 계속 아이한테 정리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아이는 당연히 안 하죠. 네네. 근데 그 실갱이 자체가 엄마하고의 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하게 되고 엄마는 결국에
복장이 커져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부모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정리를 하면서 아이가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또 두 번째 방법 자체는 정리하는 것 자체를 놀이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꼭 정리를 스스로 혼자서 다 하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고,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정리하는 것조차 놀이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 그럼 네. 세 번째는 정리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재밌는 게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아이의 상황이나 성향에 맞춰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정리도 이제 놀이 자체로 생각하고 좋아질 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꽃게링님도 있어요. 그죠? 7살 아이 집에 혼자 두고 정말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혼자 있는 것도 싫어해요.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 7살이면 네. 엄마가 잠깐 비워도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싫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싫은 정도가 또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정말 이게 문제로 봐야 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아닌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7살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이제 보통의 7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네네. 이게 기질적인 영향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보호자분도 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걸까? 이게 또 부모 탓으로 또 그쵸.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기질적으로 불안이 조금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불안이 높다는 뜻은 외부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 높고 또 어떤 낯선 상황,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좀 높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오래 갈 수가 있고, 그런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조금 더 의존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가장 믿는 존재인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 하겠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도 잘 가고 유치원도 잘 가고 학교 뭐 다른 데는 잘 가는데 엄마랑 집에 있을 때만 엄마가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사실 엄마랑 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엄마 분리가 힘들고 새로운 곳도 가기가 힘들고 기관 생활도 좀 힘들다 그러면은 불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또 상담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희 애기는 4살인데 저 요즘에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저 집에 있으면 네네.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 이런 데 잘 가는데 네. 엄마가 제가 조금이라도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네네. 항상 엄마를 찾는데 놀다가도 네네.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에서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저를 엄마가 빨리 나오라고. 있으면 집에 있으면 네, 집에 엄마가 있으면 없을 때는 괜찮다가 괜찮다고. 네. 그럼 엄마가 있으면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아, 같이 있고 싶은 그리고 엄마가 네.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나요 요즘에?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평소보다 그런 그럴 수 것도 있네요. 영향이 있을 네.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한 2-3살 때는 엄마라는 걸 잘 모르다가 네. 나이가 조금 더 들면서 뭐 주양육자가 할머니이거나 아빠인 분도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애착을 그쵸. 느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아예 없을 때, 유치원에 가 있을 때나 뭐 아빠랑 있을 때, 엄마가 집에 없을 때는 혼자 잘 놀다가도 엄마가 눈에 보이면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네네. 다이어트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가 있어요. 네. 근데 케이크가 눈에 안 보이면 괜찮지만 케이크가 눈앞에 있으면 어때요? 계속 먹고 싶죠. 싶어요. 그래서 손이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데서 괜찮고 엄마가 있을 때만 좀 매달리면 맞아. 얘가 정말 나하고 더 원하는구나. 내가 조금 더 필요한 시기구나 하고 좀 더 같이 있어 주셔도 좋을 네네.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니죠. 네. 항상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알겠어요. 동희맘님, 소아정신과 의사도 욱할 때가 있나요? 맞아,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육아로 인한 화를 어떻게 다스리나요? 네. 갑자기 올라오는 화를 누른 노하우가 있으신지. 네. 맞아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소아정신과 의사도 일단은 사람이니까 그쵸. 화나는 감정도 있고 네. 또 본능적으로 이렇게 욱하게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소아정신과 의사가 좀 다른 점은 제 생각에는 네. 빨리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욱했구나. 혹은 이게 내가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노하우라고 해서 되게 특별한 것보다는 부모님들도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을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면 우리가 내가 좀 과하게 화내고 있구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고 있죠. 아이한테도 그냥 한번 뭐 소리를 꽥 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꽥 지르고 나서 아차 싶어서 멈추시면 되는데 거기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퍼붓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계속 쪼그라들고 그러다가
한 5분, 10분 정도 화를 내고 나서 나중에야 알아차리시면은 그거는 이제 욱하는 시간이 또 너무 길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리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인지를 하면은 그래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끔 이제 제가 강연을 할 때나 이럴 때 신호등을 좀 떠올리시라고 말씀을 신호등? 드리는데 네. 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있죠. 네. 그러면 초록색은 우리가 가야 될 때, 네. 빨간색은 무조건 멈춰야 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제 스스로의 행동이 빨간색이다 생각이 들 때는 어. 뭐 얘를 가르쳐야 된다. 혹은 뭐 다른 사람 시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멈추시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사실 외부에 나갔을 때도 자주 욱하게 되는데 네. 다른 사람 시선, 그쵸.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맞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빨간불이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런 주변의 것들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멈추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조금만 이렇게 와도 이게 노란불인가? 노란불일 때는 약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아, 이거를 내가 일관되게 밀고 가? 어. 아니면 좀 받아줘? 이게 되는데 빨간불이다 생각이 들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멈추셔야 네. 되는 거죠. 아, 근데 멈추기가 참 쉽지 않죠. 네. 네. 멈춰야 돼. 일단 생각조차 네. 할 수 없고 그냥 막 욱하게 되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구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건희 엄마님, 원장님은 육아에 있어서 남편분과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한쪽이 엄하면 한쪽이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부모가 똑같이 대하는 게 좋을까요? 아, 원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네. 많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좋은 건가요? 이제 저랑 저희 남편은 거의 육아 참여도가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아빠는 무섭고 엄마는 따뜻한 이런 거는 사실 예전 맞아요. 우리 육아 때 그랬잖아요. 방식이긴 네네.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 안에 우리는 통합된 인격이라는 것을 아이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화낼 수 있지만 엄마는 따뜻한 사람이다. 아빠가 화를 내지만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내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화내는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엄마도 이제 훈육을 하고 이제 뭔가 단호하게 할 때는 하시고 또 따뜻하게 할 때는 따뜻하게 하시고 아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역할을 아예 너는 화내는 역할, 너는 따뜻한 역할 이렇게 나누실 안 돼.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 아이도 그냥 우리 엄마는 절대 화 안 내. 우리 엄마는 다 받아줘. 우리 아빠는 화만 내. 이렇게 되면은 한 사람에 대한 통합된 이미지가 생기지가 않아요. 네네. 우리 모든 사람은 좀 무서운 순간도 있고 안 좋은 순간도 그쵸. 있고 그래서 네. 우리가 굿 마더, 배드 마더를 통합해야 된다. 이게 정신 분석적으로 되게 중요한 통합적 개념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역할을 나누시기보다는 이제 각자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하다 보면 그 부모 이제 아빠하고 엄마 중에 조금 더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무서운 사람. 엄한 사람은 네, 있어요. 맞아요. 그 아이도 그것을 알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난 너무 무른 거 아닌가 하고 일부러 엄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본인의 스타일에 맞추되 일관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런 차이는 괜찮은 거예요. 조금 더 뭐 엄한 사람. 그거는 맞출 수가 없죠. 그쵸, 똑같이. 맞출 수가 괜히 없죠. 그것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을 오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조금 이런 스타일이야. 우리 아빠는 이런 스타일이야. 아이도 배우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서로 당신 너무 그래. 아니면 당신 너무 그래 하고 또 너무 요구하는 것도 부부 갈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싸우죠. 부부싸움이 네, 네. 일어나죠.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나님 제목 보고 들어왔어요. 그쵸? 제목이 혹하죠. 35개월 둘째가 요즘 엄마 좋다고 하루에 10번은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힘들면 화내고 불안하게 해서 그런 건가 걱정됩니다. PMS 증후군이 나올 때 더 화가 잘 나서 안정제도 먹으면서 조절 중입니다. 힘들면 화내고 후회하는 게 딱 저인데 육아가 안 힘들 수 없을 텐데 계속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PMS 증후군이요. 네. 뭔가요 이게? 그게 이제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음. 프리멘스트루얼 신드롬. 그래서 네네. 이제 월경 전에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신체적 증상을 네네. 얘기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여성분들 중에 생리 주기에 따라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그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더 욱하게 되신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가 계속 쉬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내 패턴과 아이의 패턴을 파악하시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인데요. 네. 이미 이제 사연 주신 분은 본인의 패턴을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음. 내가 그쵸. PMS 기간 때는 더 욱한다 하면은 이 기간 때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 네. 기간 때는 아이가 밥을 좀 더 안 먹는다. 음. 그러면은 이 기간 때는 뭐 좀 안 먹어도 된다. 음. 뭐 아이가 좀 더럽힌다. 그러면은 좀 더럽혀도 된다. 이렇게 좀 음. 기준을 낮추시면서, 왜냐면 내가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역량이 이때는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자기의 스타일을 보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육아를 하실 때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게 완벽주의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스스로 완벽주의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네.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그저 밥 좀 잘 먹고 그냥 잘 웃고 잘 자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뭐 엄마 좋아하고 자존감 네. 좀 높고 뭐 자기 원하는 거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벽주의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사실 잘 먹고 잘 크기만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정서적으로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못 해준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셔서 모든 거를 다 챙기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이제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육아를 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충분히 좋은 엄마. 나 정도면 충분하다.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가 엇나가지 않는다는 그 큰 어떤 육아의 원칙을 세우시고, 어떤 조그만 실수에 나 자신, 부모를 너무 탓하지도 마시고, 또 그 기준을 우리 아이한테도 너무 가혹하게 대시지 않으면은 이 육아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를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어려운 게 육아인 것 같은데, 저 엄마가 힘든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완벽주의 그렇게 좀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네. 그렇고요. 지금 시간이 좀 3시가 됐어요. 원래 저희가 3시까지 원장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아까 저희가 중간에 오류 때문에 좀 지연이 됐으니까 저희 질문 몇 개만 더 받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자, 그 다음에 콩글리시님,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때리는데 그땐 제가 어떻게 해야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나요? 이런 경우들이 있군요. 아이가 네.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때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이가 때리는 건가요? 아이가 때릴 때 어떻게 때리지 말라고 해야 네. 자존감을 안 떨어뜨리면서 훈육을 네, 할 수 네.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네, 네.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훈육이라는 것은 혼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훈육은 우리 아이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의 개념입니다. 네. 훈육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꼭 해야 할 의무이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다른 친구를 때리고 있다면 그것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이 훈육을 혼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 훈육을 했다가는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는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교육을 해줬을 때 우리 아이가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뭔가 엄마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싫어하네?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한순간의 좌절이 아이를 만들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좌절을 잘 견디는 힘이 계속해서 쌓였을 때 어떤 갈등이 왔을 때도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좌절을 안 겪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좌절을 겪지 않는 아이는 아무도 없거든요. 네. 우리가 뒤집기를 하는 아이들도 한 번에 뒤집기가 되지 않으니까 그때 좌절을 느끼고, 걷기를 할 때도 한 번에 걷지가 않으니까 좌절감을 느끼면서 점점 그 좌절감을 이제 견뎌내가면서 어떤 성취감을 획득을 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내 앞에 갈등이 와도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알려주셨을 때 그 순간에는 아이가 좌절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더 좋은 방식으로 자기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 아이가 사회적으로도 좀 더 성숙하고 그렇게 됐을 때 자존감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좌절감이라는 것도 좀 필요한 요소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같은데요. 미김님,
그럼 욱하고 힘들 때 저는 어디 가서 마음을 풀어야 될까요? 상담이라도 받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쵸. 욱하고 힘들 때 우리 엄마들 너무 많죠. 네. 어디서 도대체 마음을 풀어야 될까요? 우선은 네. 이게 어느 정도 가벼운 욱함이나 우울일 때는 당연히 주 양육자인 우리 네. 남편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푸시는 게 첫 번째고, 네, 네. 두 번째는 같이 육아를 하는 다른 친구들. 그런데 SNS는 저는 별로 권하지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아도 사람마다의 가치관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단면만 봤을 땐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육아 고민을 나누시는 게 좋고, 근데 이 정도의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자주 빈번하게 욱하면서 나의 마음이 정서가 평상시보다 많이 다운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울증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분노 조절 장애를 생각하시는 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울증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산후 우울증인 경우가 사실 1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산후 우울증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혹은 되게 심할 때를 넘어서서 경한 우울증인 경우에 그냥 만성적으로 이어가시는 경우가 네. 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떤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만성적인 우울증이 돼버려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이상 내가 계속 기분이 처져 있고 즐거운 것이 별로 없다 이러면은 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정신과 소아정신과 의사뿐 아니라 조금 더 가기 쉬운 상담센터나 아니면은 지역 내의 정신건강증진센터들 그런 데서는 무료로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우울감이나 좀 네. 다운되는 기분이 지속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면 네. 초반에 조금 잡아야지 좋은 거죠. 그렇죠. 빨리 이제 도움을 받으실수록 나한테도 좋고 우리 가족에게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받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시고 해서 질문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1시간이 거의 지났는데 근데 너무 짧게 느껴지시죠? 네. 저희가 중간에 또 끊김 아쉽습니다. 선수 있었고 한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끊김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보고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 아빠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또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옆에 있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그것만으로 지금 충분하니까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 자신도 많이 챙기면서 그렇게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